이제 아기도 많이 컸고 저희도 육아가 좀 익숙해졌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굳이 매일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말 결국 이제 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젊은 시터 구했구나. 제가 묻자 둘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그동안 들였던 30만 원도 그만 주겠다는 거지.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무너졌어요. 남편이 참다 못해 말했어요. 우린 처음부터 돈 같은 건 필요 없었다. 괘씸한 것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교직 생활 정년 퇴직 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68살 김연자입니다. 40년. 칠판 앞에서 보낸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분필가루가 날리던 교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었어요. 여보, 오늘은 어디로 산책 갈까요? 남편 철수가 아침 식탁에서 물었습니다. 퇴직 후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아침, 천천히 마시는 커피 한 잔, 그리고 함께 걷는 공원길. 근처 호수로 가요. 요즘 연꽃이 예쁘게 피었다던데.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이 있었어요. 붓을 잡고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쓰는 시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이런 여유로운 일상이 계속되길 바랐는데 일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외아들 민수가 며느리 혜진과 함께 찾아왔어요. 결혼한 지 이제 3년째인데 혜진은 여전히 저를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둘 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차부터 끓여줄게. 부엌에서 찻잔을 준비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렇게 심각한 얼굴들을 하고 있을까? 혹시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걸까? 거실로 돌아가니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니? 철수가 먼저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육아휴직을 1년밖에 못 받게 됐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요. 혜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어머님 혹시 시원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나오는 데까지 몇 번이나 망설인 것 같았어요. 시원이 8개월 된 제 첫 손자예요. 통통한 볼에 까만 눈망울이 참 예쁜 아이였어요. 가끔 안아보면 포근한 체온이 느껴지고 제게 까르르 웃어주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하지만 아들집은 너무 멀었어요. 어린이집은 보내기엔 시원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어머님이 아니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절함이 느껴졌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죠.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매일 왕복 2시간을 왔다 갔다 하기에 체력이 괜찮을까? 서울 끝에서 끝까지인데. 왕복 2시간이 좀 걸리긴 하네. 내가 운전을 못하기도 하고. 제가 중얼거리자 민수가 급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도 환승 없이 한 번에 오실 수 있어서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30만 원씩 용돈도 드릴게요. 교통비랑 식비 생각해서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쓰였습니다. 내 손자를 돌보는 일이 돈으로 계산되는 걸까요? 퇴직한 지 반년 처음으로 누리는 여유로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책 읽고 친구 만나 수다 떨고 아무 일정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제게는 선물 같았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이 아니면 혜진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이 엄마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고 맡길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죠. 40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왔어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의 대부분이었죠. 아이들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시원이는 제 손자이니 제가 사랑으로 길러줄 수 있겠죠. 철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결정해요. 나는 당신이 결정을 존중해주고 싶어요. 평생을 제가 하는 일마다 지지해준 고마운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제 몫이었죠. 민수가 다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부탁드려요. 다른 곳은 부탁할 곳도 없고, 시원이도 할머니를 좋아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래, 일단 한번 해보자. 정말요? 민수와 혜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아이를 돌본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서로 믿고 존중하면서 함께 조율해야 해. 물론이죠, 어머님.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철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괜찮을까요? 뭐가요? 매일 2시간씩 오가는 것도 힘들 텐데, 거기에 돌도 안 되는 아기 육아를 하게 되면 제가 지칠까 봐서요. 철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신은 40년간 아이들을 돌본 선생님이었잖아요. 누구보다 시원이를 잘 돌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손주를 가장 예쁠 때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걱정 마요.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두면 돼요. 남편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이틀 후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7시 전철을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일까요? 아직은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이에요. 전철 안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비슷한 시간에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죠. 다들 손자, 손녀를 돌보러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황혼육아. 요즘 많이들 하는 말이잖아요.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느라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죠. 과연 저는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전철 문이 열리고 저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켰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역할, 그리고 새로운 나의 시작이었죠. 새벽 6시, 알람이 울리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40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일찍 일어난 적은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이런 시간표예요. 7시 전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려 8시에 아들 집에 도착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하세요. 혜진이 출근 준비를 하며 인사했어요. 저녁 7시에 퇴근할 때까지 10시간을 시원이와 단둘이 보내야 했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8개월 된 아기를 하루 종일 돌본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40년간 교사로 살아온 경험이 헛되지 않았어요. 교사 출신답게 저는 육아에도 수업 계획안처럼 접근했어요. 생활 패턴을 꼼꼼히 체크하고 발달 단계에 맞춘 놀이를 준비했죠. 언제 잠을 자고, 언제 밥을 먹고, 언제 놀고 싶어 하는지 꼼꼼히 관찰했죠. 그리고 그에 맞는 놀이를 준비했어요. 집에서 손수 만든 교구들을 가져왔어요. 색깔 있는 천으로 만든 감각놀이 도구, 소리나는 딸랑이, 아이의 소근육 발달을 도와주는 작은 공들까지. 시원이는 제가 준비한 것들을 신기해했어요. 시원아, 이게 뭘까? 동화책을 읽어주며 언어 자극도 주었어요. 아직 말을 못하는 아이지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보람도 있고 사랑스러운 손주를 볼 생각에 아들네 집에 가는 길이 설레기도 했어요. 시원이는 저만 보면 환하게 웃었어요. 작은 손을 흔들며 저를 반겨주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낮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었죠. 혜진도 처음에는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시원이가 어머님을 정말 좋아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혜진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마트에서 공들여 고른 이유식 재료를 가져갔어요. 시원이를 위해 가장 신선하고 좋은 것들로 골랐는데 혜진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어머님, 이거 유기농 맞아요? 혜진이 제가 사온 당근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표정이 영 시원치 않았죠.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마트에서 가장 좋다는 걸로 골라온 건데. 시원이는 아직 돌도 안 된 아기라서 웬만하면 무농약만 주려고 해요. 어머님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다음부터 야채들은 이 무농약 마크가 붙은 걸로 꼭 부탁드려요. 마트 옆에 유기농 판매점이 있어요. 화면에 보인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산 것보다 2배는 비쌌거든요. 이렇게 비싼 걸 꼭 사야 하니? 지금은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해야죠. 시원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또 다른 날에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시원이를 위해 예쁜 옷을 하나 사갔어요. 하늘색 곰돌이 무늬가 그려진 귀여운 바지였죠. 손자에게 뭔가 사주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어머님, 애기 옷은 안 사다 주셔도 돼요. 혜진이 옷을 보더니 즉시 말했어요. 왜? 난 시원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왔는데. 시원이 옷은 그냥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입히고 싶어서요. 시원이는 심플한 옷이 어울려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손자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조차 이해받지 못한다는 게 서러웠어요. 그래도 며느리 말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며칠 후였어요. 평소처럼 시원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퇴근한 혜진이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시원이한테 영어를 먼저 가르쳐 주려고 해서 웬만하면 영어책 위주로 읽어주고 있어요. 책은 그냥 읽어주지 마세요. 영어책은 발음도 중요해서 어머님이 읽어주신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아서요. 뭐라고? 귀를 의심했어요. 차라리 제가 사온 교육용 영상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은 아이들에게 그런 게 더 좋다고 하네요. 그 순간 뭔가 서늘한 것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40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온 제가 책 읽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이런 소리를 듣다니. 얘야, 아무리 영어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모국어 책부터 열심히 읽어줘야 한다. 막상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차이가 많이 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어 책이야 앞으로 읽을 날들이 많으니깐요. 한국어 책은 나중에 봐도 돼요. 지금은 영어 발음이 중요한 시기예요. 혜진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철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혜진이가 그러는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철수가 화를 냈어요. 뭐? 무조건 영어책? 그럴 거면 지들이 키우지 왜 당신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나쁜 마음은 아닐 거예요. 시원이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겠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요즘 애들이 키우는 방식이 맞는 걸까? 40년간 교직에서 쌓아온 경험은 아무 소용 없는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매일 아침 전철을 타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하지만 저의 걱정이 무색하게 시원이는 여전히 저를 보면 방긋 웃어줬죠. 제가 가면 까르르 웃고 제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죠. 그런 아이를 보면 또 마음이 녹아내렸죠. 며느리 혜진의 눈빛은 점점 달라졌어요. 그 따뜻했던 인사도 고마웠던 말투도 이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뭔가 분명히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시원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이유식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함께 놀아주었죠. 시원이는 제가 불러주는 동요를 들으며 까르르 웃었어요.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시원이가 낮잠에 들었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그날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민수가 혜진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해서 저한테도 충분히 다 들렸죠.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를 나누는 듯 했으나 이내 제 가슴이 철렁할 만한 이야기를 들어버렸죠. 여보, 어머님 지금 시원이 어떻게 봐주시고 계셔?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글쎄, 그냥 평소처럼 봐주시고 계시지. 혜진이 이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난 이대로 시원이를 계속 어머님께 맡기는 게 맞나 싶어. 혜진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위생적인 부분부터 교육적인 것까지.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위생적이지 않다는 말. 저는 혹시나 시원이가 감기라도 걸릴까봐 지하철에서도 꼭 마스크를 쓰고 놀이할 때 입는 옷은 삶아서 따로 챙겨 입고 다녔는데요. 손 씻는 것도 대충 하시고, 시원이 장난감도 제대로 소독 안 하시고. 혜진이 계속 말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었고 장난감도 매일 닦아주었는데요. 그리고 시원이 생각해서 사오시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 옷들이 너무 촌스러워. 계속 사오시니까 좀 불편하기도 해.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 말은 마치 정성껏 포장한 선물을 발로 걷어찬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분명 영어책만 읽혀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계속 한국어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 그건 좀 아니잖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황급히 핸드폰 소리를 줄이는 듯 했으나 저는 이미 다 들은 후였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에 조용히 기대섰고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삼켰어요. 손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했던 제 마음이 단 몇 마디 말로 송두리째 부정당한 순간이었어요. 시원이 발달에 맞게 잘 돌봐주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8개월 된 아기를 얼마나 대단하게 키워야 한단 말인가요? 시원이는 제 손길 속에서 더 많이 웃고 더 편안히 잠들었고 밤중 수유 없이 푹 자는 날도 많아졌는데요. 조금 젊은 시터를 알아보고 쓰는 건 어떨까?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시터들은 다 교육받고 와서 체계적으로 봐준다고 하던데. 젊은 시터.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이 너무도 선명했죠. 결국은 나이 든 친할머니보다는 젊고 훈련된 시터가 낫다는 말이잖아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오늘은 오전 반찬 했으니까 천천히 오셔도 돼요. 혜진의 말에 저는 평소보다 늦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생각보다 빨리 와서 예정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거실에서 낯선 젊은 여성이 혜진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베이비시터 지원한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혜진이 몰래 시터 면접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온몸에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의자에 앉아있던 다리가 저절로 흔들렸어요. 아,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혜진이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급하게 둘러댔지만 거실 테이블 위에는 시터 이력서와 면접 질문지가 선명하게 놓여 있었어요. 젊고 전문적이고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 그녀의 이력서 한 장이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진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밀어내는 느낌이었죠. 어머님, 설명드릴게요. 혜진이 다가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된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꾹 눌러 삼켰어요. 그 젊은 여성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네, 연락드릴게요. 혜진이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기대 하나가 서서히 꺼져가는 게 느껴졌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시원이를 안고 있었어요. 시원이는 제게 까르르 웃어주었죠. 시원이는 아무것도 모르겠죠. 할머니가 곧 사라질 거라는 걸. 그날 하루 종일 말없이 시원이를 돌봤어요. 평소처럼 이유식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저녁에 혜진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어머님, 오늘 괜찮다고 했잖니. 저는 가방을 메며 일어났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혜진이 따라 나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어떤 말도 지금은 들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전철 안 창밖 풍경은 흐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어요. 이럴 거면 애초에 왜 나한테 부탁했던 걸까? 진심이 담긴 부탁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혜진은 처음부터 저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마땅한 대안이 없었고 아이를 맡길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나이 많은 할머니는 젊은 시터만 못한 존재였던 거예요. 집에 도착해 저는 철수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뭐라고? 몰래 시터 면접을 봤다고? 철수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어요.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마요.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당신이 매일 2시간씩 왕복하며 촌주를 그렇게 정성껏 돌봐줬는데. 그만해요. 그 말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화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정말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원이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가면 방긋 웃고 품에 안겨 잠들던 아이.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더 이상 제 몫이 아니겠죠. 며칠 후면 젊고 자격증 있는 시터가 그 아이를 대신 돌보게 될 테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난 주말, 민수와 혜진이 다시 찾아왔어요. 둘 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현관에서부터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혜진의 인사도 목소리도 왠지 평소보다 작고 불안정했어요. 거실에 앉은 그들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게 분명했죠. 차를 끓여내오면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건가요?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철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무슨 말이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민수가 머뭇거렸어요. 혜진이 팔꿈치로 그를 슬쩍 찔렀어요. 이제 시원이 좀 적응도 됐고 저희도 육아에 익숙해져서요. 굳이 매일 오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직접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혜진이 덧붙였어요. 어머님 체력도 걱정되고 매일 2시간씩 오가는 것도 너무 힘드실 테니까요. 체력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시터 구했구나.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어요. 민수와 혜진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이 더 남았다는 건가요? 그동안 들인 용돈 30만 원도 민수가 말을 흐렸어요. 사실 시원이 돌봐주시는 비용이었는데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끊자, 이 말이지. 제가 대신 말했어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채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서 진심의 온도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철수가 찻잔을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너희들 정말 이기적이다. 우린 애초에 돈 같은 거 필요 없었어. 여보, 제가 철수의 팔을 잡았지만 이미 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너희 엄마가 너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하는 사람이니?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런 경우는 없다. 차라리 우리가 모르게 하든지 엄마는 다 상처받게 해놓고.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여보, 진정해요. 하지만 저도 속으로는 철수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감사했어요. 혜진이 고개를 숙였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괘씸한 놈들. 여보, 이건 정말 경우가 아니지. 그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주먹을 쥐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당신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2시간씩 왕복하면서 시원이 돌봤잖아. 그걸 어떻게 이렇게 되돌려줘? 그만해요. 하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위생적이지 않다고? 교육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리고 옷이 촌스럽다고? 제가 그날 들었던 이야기를 철수에게 털어놓았거든요. 젊은 시터가 낫다고?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줄은 알기나 하나?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시는 가지마. 절대로. 그래도 시원이가. 시원이는 시원이고 당신 존엄성은 따로야. 철수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할 일은 없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원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제게 까르르 웃어주던 모습, 제품에서 편안하게 잠들던 모습. 하지만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내 자신을 지키는 존엄은 같이 무너져선 안 되는 거였죠. 이틀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급해 보였어요. 시터가 그만둔대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왜? 시원이가 너무 낯을 가려서 하루 종일 울기만 한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정말 힘들대요. 역시나였어요. 시원이는 원래 낯가림이 심한 아기였어요. 갑작스러운 이별과 환경 변화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저는 알고 있었죠. 엄마, 혹시 다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정말 급해서요. 혜진이가 내일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잠시 망설였어요. 시원이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죠. 하지만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엄마, 듣고 계세요? 응, 그럼, 안 돼. 대답은 단호했어요. 예, 안 된다고 했어.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었는데. 제 목소리는 이제 차갑고 단단해졌어요. 엄마, 젊은 시터가 낫다고 했잖아. 전문 교육 받은 사람이 좋다고 했고.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만하자.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진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와 함께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이사 갈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제가 놀랐어요. 이사를 왜? 여기 있으면 애들이
또 도와달라고 쫓아올 것 같아. 아예 더 먼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자. 철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디든 같이 가자. 고마운 남편이었어요. 교직에 있을 때 퇴직 후 항상 꿈꿔왔던 일들이 있어요.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해보고 동화책도 써보고 40년간 쌓은 경험을 정말 필요한 곳에 써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부터 우리는 부동산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동네가 깨끗하고 조용하고 문화센터가 가까운 동네를 찾았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어요. 한 달 후 우리는 정말 이사를 했어요. 아담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였어요. 근처에는 큰 문화센터가 있었고 공원도 가까웠죠. 여보,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봐요. 짐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민수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두 번째 시터도 그만뒀다는 소식이었죠. 시원이가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문자만 확인하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새 집에서 한 달이 지났을 때 문화센터에서 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성인 대상교육 강사 모집 경력 교사 우대.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된 문이 다시 열리는 느낌이었죠. 40년 동안의 교직 경험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전문적이시네요. 면접관이 감탄했죠. 요즘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 같아요.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 순간 내가 헛되이 살아온 게 아니었다는 걸 비로소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첫 강의 날 5명의 할머니들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국어 이야기 강의를 맡은 김현자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제 목소리가 당당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젊은 사람보다 못하다는 건 편견입니다. 할머니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용기가 나요.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우리는 경험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날 첫 수업 주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쓰는 글쓰기였어요. 글은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쓰셔도 돼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제가 함께 첨삭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얘기를 글로 써도 된다는 거네요. 다른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우리는 살아온 시간이 곧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가 바로 힘이니까요. 두 번째 시간에는 나를 만든 한 장면에 대한 글을 써보기로 했어요. 당신의 인생을 바꿨던 장면이 있나요? 결혼, 이직, 자녀 출산, 혹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날의 감정과 풍경, 소리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자 한 할머니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번 건 좀 어려운 주제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작가인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할머니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 마음이 편해져요. 갑자기 생각나는 장면도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40년 동안 교단에서 쌓은 제 경험이 이 순간 다시 빛을 발하는 느낌이었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번엔 남을 위한 글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글을 써볼 거예요. 과거의 나, 힘들었던 나, 지금의 나. 누구든 괜찮아요.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세요. 위로도 좋고 칭찬도 좋아요. 처음엔 할머니들이 잠시 멈칫했지만 펜을 잡고 조용히 한 줄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도 참 대단한 일이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지? 눈시울이 붉어진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편지를 쓰다 말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이런 말 태어나서 처음 써봐요.
근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한 분이 뒤돌아서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레는 시간이 올 줄 몰랐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가 물었어요.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다행이네요. 한 달 후, 강의 인원이 10명으로 늘었어요. 입소문이 났나 봐요. 오늘 수업 주제는 뭔가요? 강의실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쓰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모두들 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언에 감탄했어요. 어느 날 문화센터 원장님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혹시 책 한번 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원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같은 따뜻한 책이 인기거든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뒀던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만큼 이야기 잘하시는 분 드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언젠가 수업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었구나.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엄마 세 번째 시터도 그만뒀어요. 시원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살짝 저릿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철수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내일 등산 갈까요? 좋지. 우리 이제 진짜 우리만을 위해 살아보자. 철수는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창밖에는 주황빛 석양이 천천히 우리 집 거실벽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시원이 잘 지내겠지. 잠시 생각이 스쳤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는 지금 제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후회요? 아니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68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